자, 천재였어, 천재. 천재. 박인호 천재.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새끼 공부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뭘 시켜야 되죠? 그렇지, 운동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장수를 하나 데려와요. 그래서 얘 한번 가르쳐 볼래? 라고 해서 칼을 뽑아서 척척척 이렇게 시범을 보였더니 얘가 박인호 관심을 보이고 괜찮은데, 우와 아저씨 대박인데? 칼 뽑아봐. 진짜 칼이야? 팍팍 연습하는 거야. 관심을 보여. 시켰지. 그래서 너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켰는데 애가 지겹하지 않고 꽤 곧잘 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무과에 응시를 해서 급제를 해요. 무과에 가서 급제를 하고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벼슬도 적당히 높은 벼슬을 얻어.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또 한 7년 동안 더 군복무를 하다가 나이 45세 은퇴를 하게 되죠. 전쟁에 좀 환멸을 느끼는 거야. 야, 내가 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지? 저 쪽발이 새끼들만 없었으면 내가 전쟁 안 했을 텐데. 아니지. 이 배만 없었어도 쟤네가 우리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거를 해.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야? 박인노의 선상탄이야. 박인노의 선상탄이라는 가사 작품이 그때 만들어져. 그리고 그 작품을 쓰고 은퇴를 해서 어디로 가? 충북 영천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 짓다가 친구가 편지를 보내. 인노야 너 뭐하고 있니?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 라고 쓴 답장이 누항사라는 답장이야. 이게 45세 충북 영천을 은퇴해서 쓴 거야. 누항사. 누추한 곳에서의 이야기. 누항사 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모가 둘이야. 낳아주신 부모하고 길러주신 부모가 달라. 양부모 사이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이 이런 천재인데 이런 천재 주변에 항상 자강두천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천재는 또 옆에 천재 친구가 있어요. 니네는 우리 어렸을 때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필수 도서가 있지. 동화책처럼. 근데 신데렐라 이런 게 아니라 오성과 한음이었거든요. 근데 오성과 한음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오성, 이항복, 한음, 이덕형인데 이 박인노의 친구가 한음, 이덕형이에요. 천재 옆에 더 천재. 그러니까 오성과 한음 두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자란 친구인데 둘 다 정승에까지 올라가는 천재들인데 한음, 이덕형하고 박인노가 친구야. 그래서 아까 인노야 너 시골에서 뭐하니? 편지 썼던 애가 한음, 이덕형이야. 그리고 이 작품은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넘어왔지. 이 작품은 한음 이덕형네 집에 놀러 간 거야. 한음 이덕형네 집에 놀러 갔더니 이덕형은 이제 벼슬을 지고 얘는 이제 문반이고 박인노는 무관 출신인데 글을 이렇게 잘 쓴 거야. 문물을 겸해 천재지. 와서 야 인노 왔구나. 야 이거 먹어봐. 뒷집 감나무에서 홍시가 열렸더라고. 이거 먹어봐. 본 거야. 일찍 붉은 홍시를 딱 보니까 누가 생각나? 이 홍시를 좋아했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 홍시를 그리고 중국에 고사가 있어. 해귤교사라고 해서 엄마가 귤을 너무 좋아해. 근데 친구 집 갔는데 귤이 나왔어. 그걸 귤을 품어갔다가 집에 가다 준 교사가 있는 거야. 이건 귤은 아니어도 귤 아니고 홍식이지만 어떻게든 품어갈 법도 하잖아. 품어가도 이걸 집에 가서 품어가도 반길 사람 부모가 없으니까 없으므로 그를 서로 하노라 라고 나오는 작품이야. 이게 이제 조홍시가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자 가보자. 반이라고 나왔어요. 쟁반의 반이겠죠. 반중. 쟁반 위에 이내 이제 시작했어. 쟁반 위에 조홍감이 일찍 붉은 감이 고와도 보이는구나. 붉은 홍시가 너무 고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유자가 아니라도 이제 육적의 회골고사 인용한 거야.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감죽도 하다만 품어가서 반길 사람이 없으므로 그로 서로 하노라 라고 했죠. 화자 정수가 지적 제시됐죠. 그러니까 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풍수지탄이라고 하죠. 이 풍수지탄 사자성어 자주 나오죠. 그래서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자, 풍수지탄.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탄하는 것. 풍수지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조홍시가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조홍시가라는 제목 아래에 시가 4개가 있거든요. 이런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연시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연시조가 되겠죠. 풍수지탄이고. 이게 1수였습니다. 2수 가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왕상이 잉어를 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어 검던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 성유를 증자같이 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왕상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맹종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노래자라는 사람 이 고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용한 거예요. 왕상이 이녀 잡고라고 했는데 이 왕상과 맹종, 노래자, 증자 이 사람들은 다 효자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왕상의 어머니가 겨울에 잉어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한 거야, 어머님이. 그래서 잉어를 잡아야 되는데 강이 꽁꽁 얼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잉어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얼음을 깨야 되잖아. 근데 얼음을 깨면 또 얼음이 또 부셔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음을 녹여요. 어떤 방법으로 얼음을 녹일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끼. 나중에 입술 달라붙어가 이러고 있다. 어떻게 넣어요? 엉덩이로. 엉덩이 까고 얼음에 앉아가지고 얼음을 녹여요. 그래서 거기서 잉어를 잡아다 부모에게 바치죠.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꼭 머릿속에 엉덩이 까고 얼음에 앉아있는 장면을 상상을 하죠. 그러면 웃긴 거예요. 자, 그렇게 맹종은요, 맹종의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해요.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종이 먹고 싶다는 거 어떻게 돼요? 그 눈밭을 찾아, 눈밭을 헤치고 막 가서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다가 요리를 해준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맹종의 죽순을 꺾어. 이런 것들 부모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검던머리 희도로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이 노래자는 사람은 70살이 됐는데도 뭐 하기 위해서, 노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70살이 오신데도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춤을 추는 거지. 부모의 효도와 관련돼서 이런 고사들이 인용한 거야. 있고, 일생에 양지, 기를 양자죠. 뜻을 길러 효를 누구처럼 하기라? 증자같이 하리라 라고 했죠. 증자는 이제 누구의 제자? 공자의 제자죠. 안회, 증자 하면 이제 공자의 유명한 제자들인데, 공자 효도를 업으로 사는 증자,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증자예요. 이런 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효와 관련된 고사와 인물을 인용해서 효에 대한 다짐을 하는 작품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기억하기 쉽겠죠? 왕상의 잉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맹종이 죽순을 꺾고, 그리고 노래자의 옷을 입고, 평생 동안 뜻을 길러서 효를 다하겠다. 그래서 누구처럼 증자같이 하리라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리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죠. 자, 다음, 삼수 갑시다, 삼수. 만균을 늘여내어 길게 노를 꼬아라고 있어요. 만균 커다란 새덩이죠. 새덩이를 늘려요. 이만한 새덩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줄로 실을 만들어서 얘를 새끼를 꽈, 노를 꼬아서 구만리 장천에 넘어가는 뭐를 잡겠대? 해를 잡아먹겠다고. 태양을 잡아매요. 넘어가는 해를 잡아매요. 북땅은 이제 어머니 계시는 곳이겠죠. 늙으신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리라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건데, 여기서 좀 몇 개만 좀 가볼게요. 우리가 태양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고 과장법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해를 잡아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저 태양을 잡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의 의미는 뭐 한다는 거니? 세월을 붙잡고 싶다가 되는 거지. 세월을 붙잡고 싶다가 된다면 어떤 말이 성립해? 추상적인 개념의 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치? 시간을 멈추고 싶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잡거나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치, 서연아? 서연아. 그래서 서연이 죽었니? 살았어? 다행이다. 나 죽은 줄 알고. 자, 세월을 붙잡고 싶다 해서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요런 내용입니다. 됐어? 자, 다음 가볼게.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서 군. 요거는 좀 해석을 좀 해보자고. 이 군자는 무리 군자거든요. 그럼 봉황의 무리인 거야. 봉황의 모이신데 왜 까마귀가 돌아드니? 라고 해서 까마귀야. 이 까마귀는 누굴 뜻하냐면 여기 화자 자신이라고 써놨죠. 선생님이 화자 자신을 뜻해요. 까마귀. 그럼 왜 화자 자신을 까마귀라고 했냐면 까마귀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죠. 뭐 있어? 반포지호라고 나와 있어요. 반포지호. 원래 까마귀는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보살핌을 받으면 이 까마귀가 성장하면 부모를 모신대요. 봉양한대요. 그래서 효도를 상징하는 새가 이 까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까마귀와 같은 효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봉황의 무리는 두 가지로 보잔 말이야. 첫 번째가 옛 성인들, 옛 훌륭한 성인들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그 효를 행한 사람들 있지? 아까 누구였어? 왕상이지. 왕상하고 맹종을 합쳐버렸네.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요. 일단 왜 이렇게 보는지 좀 시를 해석해보면 알아. 자, 봉황의 무리에 훌륭한 성인들 모이신데 까마귀가 들어오니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다 자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백옥 흰 돌, 흰 옥 쌓인데 돌 하나 낀 것 같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군봉이 무리가 이제 백옥이 되는 거고 왜 까마귀가 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같다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봉황 사이에 까마귀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된 거야. 왜? 봉황 무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얘 성인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니까 흰 옥돌에 쌓인 돌 하나 같지만 어울리지 않지만 봉황도 비조와 같은 윤이라고 했죠. 봉황도 날비자야. 나는 새와 같은 종류니 얘는 어차피 둘 다 날개 달린 조류잖아. 같은 종류이니 모셔서 논들 어떠하겠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성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떠하냐라는 거지. 즉 이 말은 뭐냐면 봉황도 비조와 나는 새와 같은 종류니까 모셔놓들 어떠니라는 거니까 효도 나도 훌륭한 성인들 축에 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얘 또 훌륭한 성인으로 해석한 거고 효를 행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왕상, 맹종 이런 훌륭한 효도를 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끼니까 흰 옥 사이에 돌이 낀 것 같지만 그들도 나도 똑같은 효도를 행한 사람이니 함께 모셔놓은들 어떠니?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같은 윤이라고 말하는 건 같은 부류라고 말하는 건 첫 번째 옛 훌륭한 성인이라는 건 훌륭한 그냥 덕목이겠지. 훌륭한 덕목이니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맹종, 왕상 이렇게 된다면 둘 다 모두 효자이니 이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효도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까마귀처럼 효도를 행하는데 어쨌든 저런 봉황의 무리와 함께 어울려도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나도 효도를 행하는데 이것도 훌륭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라고 말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다시 한 번만 쭉 훑어 넘어볼까요? 여기는 육적의 회굴고사를 인용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대접받은 홍시를 통해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한탄하는 거. 그래서 풍수지탄. 여기는 이제 효를 행한 옛 성인들의 삶과 내용을 인용해서 효도를 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것. 여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과장법을 통해서 세월을 멈춰서라도 부모님을 천천히 읽게 하겠다라는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작품. 마지막엔 효를 행한 나도 옛 훌륭한 성인들과 함께 어울릴만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작품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도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되겠죠. 이게 박인노의 종시가 있습니다. 아마 박인노가 우리 문학계에 없었어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고점 좀 꽤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뭐 선상탄, 유황선 말고도 꽤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시가 있고 이렇게. 자, 고사를 인용하여 효에 대한 의지라는 주제를 강조하게 되는데 고사 여기 나오죠. 일단 무슨 고사? 육적의 회귤고사도 나오고요. 맹종, 노래자 이런 사람도 나오고 효자들의 사료도 나오죠. 증자 등등 나오고 의지를 부각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효에 대한 얘는 나오고 불가능한 설정은 이제 만균 시간을 멈추고 싶은 거 나오겠죠. 그리고 효를 상징한 까마귀 반포지효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잖아. 이게 되게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직급을 갖고 있잖아. 무신겸 시인이라고 했죠. 무가에 급제해서 수문장 선정관을 지냈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문물을 다 경계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네, 마지막 작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마지막 작품. 이거 헌안설원이죠. 헌안설원이면 헌안설원 누구의 누이? 허균. 허균의 누나입니다. 제주도? 허균하고 제주도랑 뭐 상관 있나?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허균의 누나가 헌안설원이거든요. 허균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맞아요. 홍길동전. 근데 홍길동전을 배울 때 아직도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배우더라고요. 근데 최초의 한글 소설의 지위는 문학계에서는 이미 아니다라는 견해가 중론이에요. 홍길동전보다 더 일찍 나온 한글 소설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러면 헌안설원의 대표작은 뭐죠? 견흥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예요? 시집살이? 아내를 원망하는 노래. 아니. 아내,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가 되겠죠?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규원가. 헌한 서른의 규원. 그렇죠. 알고 있었죠. 이 헌한 서른은요, 헌한 서른은 남편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규원가에 보면 알겠지만,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간단 말이야. 경박자, 가벼운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싸돌아 다니는 거야. 응?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밖에서만 놀아다녀요. 밖에서만 놀아다녀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그 남편의 좀 변호를 해보자면, 헌한서는 대대로 명문가 집안이거든요. 판서 집안이고 정승 집안이에요. 명문가 집안에서 시장에는 그냥 일반 부유한 중인집으로 시집을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헌한서는 글도 잘 쓰고요. 얘도 똑똑하거든. 글도 잘 쓰고 교양도 있고 다 잘해요. 남편한테 막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막 놀고 싶어. 들어오면 오셨습니까? 이제 공부하셔야지요. 막 이러는 거야. 답답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남편의 변명을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 에이, 나 안 해! 그럼 술집에 가서 돈을 쓰면 내가 왕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잠깐의 변론을 해봅니다. 어쨌든 집에 나가 있는 순간이 많다 보니까 헌한서는 그 외로움과 어떤 이제 고단함, 슬픔, 쓸쓸함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많이 썼고 이 작품도 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 치고는 자녀가 넷이에요. 자녀가 넷이고요. 근데 또 자식복도 없는 게 또 두 아들이 죽잖아요. 두 아들과 딸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넷인데 그 이유는 낯설지 모르겠는데 문학 작품 속에서 보면 아들 둘을 잃었는데 자식 둘을 잃었는데 또 뱃속에 아이가 있고 또 큰애 손을 잡고 무덤에 가는 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자식은 넷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헌한서의 견응이죠. 흥겨움을 풀다라는 뜻이 있고 나에게 이거 되게 좀 슬퍼요. 이 내용도. 작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작품은 뭐겠니? 장르가 원래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써 있겠죠. 한시 몇 줄이겠니 이거? 8줄. 이거 셀 것도 없어요. 한시는 8줄 아니면 4줄이에요. 한시의 장르는 4줄 아니면 8줄입니다. 두 가지로만 나눠줘요. 그래서 4줄짜리하고 8줄짜리가 있어요. 우린 8줄짜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율시라고 부르고요. 4줄짜리를 우리가 절구라고 불러요. 절구냐 율시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또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한 행에 한자가 몇 개니? 5개는 5원. 몇 개짜리도 있어요? 7개짜리도 있어요. 얘는 5글자에 8줄로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되겠니?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이 작품의 정식 장르는 5원 율시가 되겠습니다. 5원 율시가 되겠죠. 이렇게. 5원 율시가 몇 개로 되어 있어? 한수를 이용해 여러 개로 되어 있겠죠? 한시. 그런데 이건 또 한시의 구조, 엄격하게 지킨 건 아니에요. 조선 후기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시들이 율격이 되게 많이 파괴돼서 운도 맞추지 않고요. 또 8줄짜리가 아니라 10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진서, 그지? 자, 요게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 삼수하고 사수는요. 삼수하고 사수는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요. 자, 이 비단 한 필이 있어요. 아름다운 비단. 정표죠. 님에게 보내는 정표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나고요. 아주 아름다운 비단이죠.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복에 수놓아 있어요. 그러니까 봉황새 한 쌍은 이제 금실이 좋은 부부를 상징한답니다. 금술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보고 있어요.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죠. 너무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나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님에게 뭘 드렸어요? 정표로 드립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표시를 드립니다. 이 비단 정말 아름답죠? 그동안 제가 장롱 속에 곱게 간직해 놓은 거예요. 이거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하고 님에게 바쳐요.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님의 바지 짓는 거에 아깝지 않지만 이 비단을 아름다운 아름다운 비단을 잘라서 바지를 짓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한테 가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는 주지 마세요. 라고 하죠. 다른 여인은 치맛감으로 주지 마세요. 라고. 그러니까 님이 어떤 지조를 지켜주기를 당부하는 거지. 이 비단
정말 아름다운 비단이고요. 여기는 부부간의 금실을 상징하는 봉황도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얼마나 아꼈냐면 장롱 속에다가 깊이 간직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소중한 거 잘라서 바지 만드는 건 괜찮아. 하지만 딴 년한테는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작품이었고요. 자, 두 번째 똑같아요. 보배스러운 순금으로요. 뭘 만드냐면 반달 모양 놀이개를 만들었지요. 라고 했어요. 반달 순금으로 만든 놀이개예요. 놀이개. 이거 어떤 거냐면요. 시집 올 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당신 엄마 아버지가.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라고 했죠. 근데, 이거 결국 뭐냐면 너와 나, 혼인한 상태다. 라는 거야. 며느리한테 준 거라는 걸. 그래서 다운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소중하게 간직했다라는 거야. 그 비단을 장롱 속에 보관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지요. 오늘 길 떠나는 님에게 드리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거야.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이거 소망이에요. 꼭 그냥 정표로 차고 다녀주세요. 근데 술 먹고 내가 미워서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진 않아요. 버려도 상관은 없어. 다만 새로운 여인의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서 님이 지조를 지켜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주 소중한 정표 두 개를 주면서 이거 찢어서 발리고 길가에 버려도 상관없는데 제발 다른 여인한테는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쓴 거 보면 헌한선언의 삶도 참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작품이 바로 한시였습니다. 오케이. 쭉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말이 나왔네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말하면 뭘 상정했다는 얘기냐면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했다. 그러면 얘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청자는 어떻게 설정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일단 2인칭 대명사를 쓰거나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당신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 혹격조사를 쓰거나 혹격조사는 여, 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아 이런 혹격조사를 쓰면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는데 가끔 이 청자가 생략되기도 해요. 근데 그 생략은요 누가 봐도 생략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다른 여에게 치맛감은 주지 마세요. 님에게 드립니다. 청자가 누구죠? 님이죠. 이거 누가 봐도 청자가 님이에요. 그래서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서방님 정표로 타고 다니세요라고 했잖아. 이 서방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구체적인 청자인데 서방님아 이런 말은 생략해도 돼요. 왜냐면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할 때는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잖아. 정연이 밥 먹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정연이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진서야, 경어체가 뭐냐? 그래요. 존댓말이죠. 경어체. 공경하는 말이 경어체가 되겠고요. 당부를 전하고 있죠. 다른 새 여인의 치마는 만들어주지 마세요. 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고. 부정표현을 활용하죠.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부정표현을 반복하죠.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금기사항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요거 여자가 남편한테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는요. 감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소재의 모습을 묘사, 소중한 것임을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재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뭐하고 뭡니까? 뭐하고 뭐예요? 비단과 놀이개가 되겠죠. 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비단. 맑은 윤이 나죠라는 거 보세요. 그죠? 보광새 한 쌍이 수놓아져 있어요라고 했어요. 예, 시각적 심상이 맞고요. 보배로운 순금 놀이개라고 했죠. 여기는 뭐 시각적 이미지는 굳이 나와 있지 않은데 위에 있는 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오케이. 남편에게 지조 지킬 걸 요구하고 있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목소리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